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네, 서울의 코로나 확진자 6,000명 돌파. 정말 예상치 못한 이 수치에 다들 많이 놀라셨겠지만 느슨해진 개인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행정에 관심을 갖고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이번 주 이슈로 정리해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자체장과 의원뿐 아니라 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제도인데 지난 새해 첫 주 강서구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 나섰습니다. 네, 첫 소식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발의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걸 말합니다. 주민 조례 청구 제도에 의한 겁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노원과 도봉구 등에서 주민들이 나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강서구에서도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기로 한 건 아이들에게 이른바 방사능 급식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사능 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거는요. 방사능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 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정밀 검사를 1년에 2번 이상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판단했습니다. 또 이렇게 검사한 결과는 바로 공개돼야 한다며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정밀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강서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방사능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내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건은 주민 참여입니다. 강서구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주민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석 달 안에 지역 주민 5,50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중에는 100명씩, 주말에는 300명씩 서명을 받아 아이들을 위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하루빨리 실제 조례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렇게 강서구의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한 지 한 달여 만에 주민 서명 참여자가 3,5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1,500명 정도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단체의 총회가 열리는 한 교회 앞, 영하의 날씨에도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분주합니다. 직접 조례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강서구의 주민들입니다. 지역 시의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의힘으로 강서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방사능 안전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명하고 가세요. 이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주민 3,500명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초 운동본부를 구성한 뒤 매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14일까지 1,500명 정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3개월 동안 받아야 되는 서명을 저희가 6주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 걱정스러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1,500명 남았는데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 대표님들이 곳곳에서 이 주변 지인들께 이 소식을 전하고 서명을 받아오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은 서울 강서구에서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 발의 조례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1년에 2번 이상 방사능 정밀 검사를 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바로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앞서 살펴본 이 주민발의 조례에 대해 조금 더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주민발의 조례,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현재 강서구에서 주민발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미선님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미선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주민 발의 조례라는 게 무엇이고 또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발의 조례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서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돼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인 올해 5,048분의 청구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선거권자가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자치권을 보장해서 지역 문제와 발전에 주민 스스로가 직접 관심 갖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더불어 주민들이 공직자 선출해서 대리 정치인을 뽑는 권한을 넘어서서 직접 정치,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보통 조례는 의원들이 발의를 합니다. 이 자치구의 경우 구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네, 그런 만큼 구의원에게 조례를 발의해달라 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 많은 분들이 쉽게 의원들에게 직접 조례 발의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제안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강서구에서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해보는 방식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서구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데에 충분한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이 부족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주민조례 발안운동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과 공론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선거권자 1%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확인하는 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발의되면 이 조례 제정의 건을 다룰 해당 위원회 구의원들도 아주 수월하고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요구를 받는 구의원들이 되시는 것이니까요. 네, 우선 주민들이 요구를 끝까지 모아내서 발의를 달성하고요. 운동본부 차원에서 해당 위원회 구의원들과도 면담 등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의부터 주민 서명까지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주민들이 조례를 만든다는 게 사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좀 없었습니까? 네, 처음에 주민들이 조례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아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청구를 위해서 법적 요건상 너무 많은 정보를 기재하거나 입력해야 하다 보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서명 기간의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시작한 데다가 3개월 서명 기한 중에 중간에 대통령 선거 기간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본부 차원에서 단기간 6주 만에 서명을 채워보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한파에도 다른 활동들이 있는 생활인들임에도 조례 발의 운동을 널리 알리고 서명을 받는데 주민 대표님들이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네, 앞서 이 주민 서명 등 여러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개선돼야 할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나는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서 필요한 서명 요건을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별로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맹점이 있더라고요. 구간에서 약간 모자란 경계에 있는 자치단체는 상위 구분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서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가 지난 1월 11일 공표한 만 18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가
50만 4,741명이어서 5,048분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만약 청구권자 총수가 49만 9,999명이었다면 7,143분의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구수는 더 적은데 청구권자 수는 2,000명 이상을 더 받아야 하는 꼴이죠. 좀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발안 서명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이 직접이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서명이 가능한데요. 본인 인증하는 절차가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본인 인증을 위해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열어서 금융 업무용 공인인증서를 여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크게 염려하시더라고요. 실제 너무 과도화해서 온라인 서명을 못 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또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이미선님과 이 주민발의 조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달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저희는 종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종로 지역을 무공천으로 결정해 지역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 일찍이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던 김영종 전 구청장은 탈당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의 무공천 여파가 종로 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치 1번지 종로구에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대권을 노리고 종로 지역을 선택한 이낙연 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종로 지역은 2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종로 지역 무공천 카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일찍이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결심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궐선거 때문에 구청장 자리에서 일찍 물러나고 예비 등록을 마친 후 지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김 전 구청장은 현재 민주당 탈당까지 고민 중입니다. 또 우리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일부에서는 탈당해서 출마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4년간 민주당 당적을 지켜온 김영종 전 구청장에게는 탈당하면 민주당과 갈라서야 하고 다음 총선 시 복당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에 러닝메이트 효과까지 거론되고 있는 종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누가 출마할 것인지 이르면 다음 주 주요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다음은 성동구 소식입니다. 성동구가 재개발 당시 이 준공 이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내지 않은 조합과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네, 그 결과 두 곳의 조합에서 총 124억 원의 대부료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준공을 받은 한 아파트 단지. 뉴타운 재개발 인허가를 받고 착공 시점부터 준공 전까지 구는 조합에게 도로나 공원 부지 등 기존 공공부지를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합이 준공 전까지 기간에 토지 임대료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불응했고 성동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진 소송은 1, 2심을 거쳐 지난해 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구청에 손을 들어줬고
조합은 결국 대불효를 모두 냈습니다. 그 대불효는 국민의 소중한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이고 국민 복지를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유실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공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대불효를 징수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개 조합에서 승소하면서 군은 12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5곳의 조합과 소송 중인데 남은 금액은 129억 원. 대부분 2심까지 진행돼 군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자치구에서는 첫 사례로 향후 타자치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동대문구가 구청 건물과 의회 청사 외벽에 태양광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 의회에는 청사 개선 사업에 26억 원의 예산이 투여된다고 보고됐는데 올해 업무 보고 시 2배가량 되는 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 구청사 외벽에 검은 태양광판이 붙었습니다. 창문과 창문 사이에 붙은 태양광판 모듈은 모두 360여 장. 동대문구청이 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생긴 건데 앞으로 의회 외벽까지 공사가 진행되면 모두 434장이 설치됩니다. 동대문구는 총 사업비 53억 3,500만 원을 들여 구청사의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와 구의회 외벽 태양광 설치엔 약 10억 원, 구청사 내부와 화장실 등 노후된 구간에는 약 25억 원의 예산이, 구청 광장과 5층 소담뜰 정비 등 조경 분야에는 18억여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구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구청의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구청사 환경 개선 공사에 대한 보고에서는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하더니 공사비가 왜 2배로 늘어났냐는 것, 구청 광장에 목재 데크 설치는 예산 낭비로 지적하며 보류하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동대문구는 2배 가까이 불어난 예산에 대해 지난해 서울시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5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청사 환경개선 공사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4억 원을 받아 예산이 늘었을 뿐 구비가 추가 투입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태양광도 공모해서 일부 받고 또 시에다가 특교로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사항이에요. 군은 태양광 설치로 연간 3천만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예상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제로 지적받은 목재 데크 설치 공사에 대해선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3억여 원의 혈세가 투여되는 동대문 구청사 개선 사업. 군은 오는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연일 매서운 추위로 지역마다 온기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 인기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스마트 쉼터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성동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더 많은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소형화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구에서부터 체온을 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쉼터 안으로 들어가면 CCTV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버스를 지켜보며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은 기본이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됩니다. 코로나와 미세먼지에 대응하도록 공기청정기와 실시간 체온은 물론 마스크를 올바로 쓰도록 열 화상 감지기가 작동합니다. 성동용 스마트 쉼터는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28개소가 설치됐습니다. 누적 이용자만 170만 명으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존 쉼터의 면적은 14.4제곱미터로 좁은 공간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6.18제곱미터로 스마트 쉼터를 소형화했습니다. 스마트 쉼터 설치를 해야 필요가 한데 보도폭 등이 좁아가지고 설치 못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모도 줄이고 냉난방이랑 보안 안전 기능 등 필수 기능만 담은 보급형으로 소형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구는 소형 스마트 쉼터를 오는 4월까지 20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마저도 설치가 어려운 버스 정류장 17개소에는 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중구가 관내 민간 건물과 업무 협약을 맺고 주차장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합니다. 주민은 주차장 비용에서 공영 주차장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구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동대문 쇼핑타운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입니다. 총 450면의 주차장 가운데 100면을 앞으로 주민에게 개방합니다. 중구와 쇼핑몰이 협의한 결과로 중구 거주민 우선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주차료는 11만 원, 여기서 주민은 4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만 원은 중구가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주차장 신청은 중구청 주차관리과에 직접 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공영 주차장 건립 대신에 인근에 비어있는 부설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차장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동대문 쇼핑타운 일대는 광희동과 신당동으로 주거와 상가가 혼재 있는 곳입니다. 주거지도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아 공용주차장 대기자가 평균 200여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도심이어서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3억에서 5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에 중구는 향후 민간과 업무 협약을 통해 공유주차장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요즘 지역마다 이 리사이클, 업사이클 단어를 활용한 사업이 꽤 많습니다. 이 버려진 물건 등을 활용해 새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종로 지역에서는 이 버려진 천을 새롭게 디자인해 옷이나 모자 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봉제 공방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소식을 주민통신원이 직접 제보를 해주셨는데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종로 지역을 담당하는 김정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로구 주민통신원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로 지역의 이 업사이클링 봉제 공장이 인기라는데 이름이 부암역인데 좀 특이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창의문역 부근에 부암역이라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부암동에 그 새로운 지하철역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도 하셨다는데요. 2017년 9월에 짜투리천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암역, 이 업사이클링 봉제 공방을 찾는 이 주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려는 사람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종로에서 많은 활동을 한 이 주민께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부암동에 이런 공방이 들어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그 종로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신 소통 공작소에서 목공과 봉제 수업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골목길에 버려져 있는 짜투리천들을 한 개, 두 개 가져다가 연결하면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짜투리천을 활용하다 보니까 큰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모자 종류 같은 작은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자들이 그 짜투리천을 활용하면서 그 본도 작고 그 소모되는 그 천의 양도 작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첨가하고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인기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자투리천을 활용해 새 옷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 실제 디자인부터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완성된 제품은 직접 판매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이 있는데요. 리사이클링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에 작은 그 변형이나 새로운 소재를 추가해서 그 있는 제품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업사이클링은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마가 바지로 변한다든가 가방으로 변한다든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공방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요. 근처에 있는 그 초소 책방에서 여러 공방들이 모여서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수강생 모집은 물론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달에도 이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는지 참여 방법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지요. 네, 사실 업사이클링 공방이 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물며 저 멀리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일 사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네, 이 실제 취재를 통해서 지역의 이런 공방들이 서로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실제 운영자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지역에 있는 소공방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소공방연합체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프리마켓을 운영해왔던 투서책방과 함께 연계하고 지역의 공방들을 연계해서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새로운 또 판로를 개척해보는 그런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투리천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봉제 공장방이죠. 네, 부암역 소식에 대해 김정민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직접 오셔서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보관하는 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해 첫 발급을 시연했는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3, 2, 1, 터치! 국내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이 선택됐습니다. 신분증 가운데 개인정보 노출이 적은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등록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개발된 겁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본인 확인을 등록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창구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해 스마트폰에 인식하면 모바일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안면 인식과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 모바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분증만은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민분들께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늘 선보이게 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렌터카 대여 등도 가능합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상점 등에서 성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소지하던 신분증이 모바일로 바뀌면서 일상생활이 더 편해진 셈입니다. 혹시나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갑이나 신분증을 챙겨오지 않을 시에 매우 불편했었는데 이게 모바일로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을 개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장애인 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서울의 각 자치구에는 푸드뱅크 마켓이 있습니다. 이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곳인데요. 네, 이미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에는 기부가 크게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네, 서주원 기자가 강북구 푸드뱅크 마켓을 다녀왔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소금 등 필요한 식품들을 골라 바구니에 담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모습과 다르지 않지만 진열대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계산대에 가서도 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여기 와서 물건 가져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하고 둘이 있으니까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되고요. 강북구에 있는 푸드뱅크 마켓 센터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 약 1,200여 명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5개 품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강북센터의 기부 물품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4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약 14억 원 정도로 기부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는 기업체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많은데 이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보니 기부 행렬이 위축된 겁니다. 그 기부 물품을 모집해서 이제 강북구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기부처를 잘 발굴하는 게 가장 큰 숙제고요. 그래서 뭐 저희 센터에서 일하는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홍보도 하고. 푸드뱅크 마켓센터의 기부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식품과 생활용품이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에 상관없이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나 단체들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동대문구에서는 노숙인 무료 급식 시설인 바퍼의 불법 증축을 두고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바퍼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기부 체납을 통해 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대문구는 서울시의 결정을 따를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허가 건물로 30년 넘게 자리해온 노숙인 급식시설 바퍼입니다. 100석 규모의 급식시설을 200석 이상 규모로 넓히는 불법 증축 공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축법 위반으로 바퍼 측을 고발했지만 노숙인을 위한 시설로 오랜 동안 자리한 만큼 이 시설을 정식 건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허가 안 받고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쓸 수 있다면 어떻게라든지 한번 그쪽 방향으로 좀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홈페이지에는 바퍼 시설의 불법 증축 반대를 넘어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동대문구 의회에선 바퍼 불법 증축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 자리를 가졌지만 마땅히 동대문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장과 다일복지재단의 최일돈 목사가 만나 바퍼의 기부 체납 후 사용하는 방식에 합의했고 서울시는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는 것.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바퍼 측이 기부 체납을 결정할 경우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조치를 해줘야만 시유지의 토지주의 시유지인 서울시에서 이거를 어떤 조치를 해줘야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이거에 따른 어떤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선 필요 시설인 것은 공감하지만 30여 년 넘게 한 곳에 자리한 만큼 이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바퍼 운동본부의 무료 급식 사업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며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용 금지, 제한 등의 행정조치 시행을 요청하는 주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국내 최대 축산물 시장인 성동구 마장축산물 시장이 새 단장에 나섭니다. 이 기존의 노후 아케이드 지붕을 전면 교체해 채광은 물론 환기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963년 도축장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장축산물 시장. 점포 2,000여 곳, 연간 유동인구 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축산물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오래돼 축산물 특성상 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 만들어진 아케이드가 노후화되면서 철골 구조물이 부식되고 지붕에 층고가 낮아 채광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성동구가 이번 달 말에 마장축산물 시장 아케이드 지붕 전면 교체에 들어갑니다.
남문과 서문, 북문을 잇는 571m, 면적 3,986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상인분들이 이제 그 아케이드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 녹물이나 또는 악취에 따른 그 환기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통해서 환기 부분이나 이 환기를 통해서 악취 부분을 많이 감소시키고 우선 아케이드 상층부에 작업대를 만들어 지붕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 후 지붕 층고를 1m로 높여 채광과 환기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천정부의 배수 시설을 강화하고 비상구 표시 등 교체 등으로 화재 대비 시설도 개선합니다. 3월에는 본격적인 교체 작업에 들어가 4월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밤늦게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약이 없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서울 곳곳에서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는 야간약국을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대다수 시민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러나 이때 환하게 불을 켜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42년을 약국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공공야간약국을 모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별로 모집을 한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주민들한테 받은 거에 대해 뭔가 보답으로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아침에 한 9시 반 정도에 오픈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루 약국 일을 하면서 낮에 또 근무학생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저녁 시간대는 한 8시 반에서 9시, 10시까지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휴식 시간과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또 10시부터 1시까지는 열심히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자이다 보니까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심야 시간대에 이 약국의 역할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 약을 응급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은 저희들 금방 몇 바퀴 돌았는데 네. 특별한 일은 없더라고요. 특별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십시오. 금방 올 수 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근데 좀 다쳐가지고 아까 그냥 급히 약이 없는데 선생님이 항상 늦게 문을 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야간 약국 생각이 나서 잘 하셨어요. 집이 이 동네 아니시죠? 집은 춘천인데 처갓집이 일산인데 일산에 와서 아기가 열이 났는데 일산 근처에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밤 새벽 1시 반에. 원래 야간 약국이 1시까지인데 전화가 왔어요.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1시 반에 와서 여기 그 다음 날에 피드백으로 문자를 넣었더니 아기가 열이 가라앉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요 며칠 전에는 저기 충정로에서 밤에 설사를 하고 열이 나는데 일단 열이 나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본인은 설사를 하니까 불안하니까 저기 119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시라 내가 설사약은 일단 응급으로 드릴 수는 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불빛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충정도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제가 문자를 드렸더니 설사가 밤에 나서 설사 가라앉으니까 열도 가라앉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요새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밤에 갑자기 아파도 진짜로 쉽게 어디 갈 수도 없고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야간 약국 홍보가 많이 됐으면은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물론 약국이나 병원을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아, 그 약국 거기 이렇게 먼저 생각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 년 365일 매일 밤부터 새벽까지 도움의 불을 밝히는 공공 야간 약국. 이웃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우리 동네 작은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볼만한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연말을 살벌하게 책임질 한국형 누아르. 영화 강릉입니다. 강릉 최대 조직을 이끄는 오 회장의 오른팔 길석. 길석은 리조트 사업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민석이 나타나 경고하는데요. 야, 이 멀미하나? 내가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대화를 싫어해요. 대화로 뭐가 해결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공수전환해.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던 두 조직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없는 게 없어요. 같이 살자 이것보다 급하면 친구 심정부터 씹어먹는 게 그게 인간이야. 애초에 네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야. 지하 세계의 치열한 이권 다툼. 이어서 더 가면 나도 방법 없어. 이제 와서 멈춘다고 뭐가 달라져?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여진 남자들의 살벌한 누아르. 얘는 억울하면 안 돼. 영화 강릉입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연예인이자 전국 노래자랑의 최장수 MC, 한평생 전 국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송혜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 영화 송혜 1927입니다. 괜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요. 장난꾸러기였죠 뭐. 삶 자체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이자 대한민국 방송계의 산증인인 송혜 선생님. 저에게는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무명이셨잖아요. 뭐 옛날부터 그 뭐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땐 부모의 가슴에 묻고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난 사진 보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진 보고. 그리고 나 또 갔다 오네. 뭐 밝고 명랑했던 무대에서의 이야기부터 가슴 속에 묻어놓은 말 못한 사연까지. 아침에 누룽지 먹는 게 그렇게 편해. 많은 이들의 멘토이자 원조 국민 MC.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1927년생 송혜 선생님의 인생. 안녕하세요. 1927년생 송혜입니다. 영화 송혜 1927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2주간이죠. 20일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조금 느슨해지기 쉬운 개인 방역 수칙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 연휴에 이어진 확진자 증가에 여러분 모두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